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1M Vue.js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도 2달 만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음 주기가 2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녹음할 때마다 이렇게 늦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점점 민망해지네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네, 오늘은 보통 모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할 때 이제 3대장,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3개를 꼽으면 Angular.js, React.js, Vue.js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Vue.js의 차례입니다. 세상에 공개된 기준으로는 Angular.js가 2010년, React.js가 2013년, Vue.js가 2014년으로 셋 중에서 가장 늦게 공개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Vue.js, VUE 이렇게 쓰죠. 발음은 이제 Vue, 그래서 화면, 이제 화면 그릴 때 Vue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대로 써서 발음은 똑같이 하지만 이제 스펠링은 다른, 이제 외국에서 많이 하는 말장난 같은 거죠. 그런 이름의 이제 Vue.js라는 프레임워크고요. 이 Vue.js는 에반 유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반 유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에반 유가 누구고 어떻게 Vue.js를 만들게 되었는지는 비비안 크로멜이라는 전직 구글러이면서 엔터프러너인 사람이 개발자와의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한 Between the Wires에서 2016년에 에반 유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보면 에반 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Vue.js를 만들게 되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에반 유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이름은 제가 중국어를 잘 읽지 못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유시유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유죠. 그리고 원래 이름은 유시, YUXI. 근데 이제 영어 이름이 에반이라서 에반 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콜게이트 대학으로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특별히 하고 싶었던 것은 없었고, 이제 대학에서 했던 공부가 스튜디오 아트와 미술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엔지니어라는 완전히 동떨어진 영역이죠. 그리고 석사를 위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파슨스에서 학위 프로그램인 마스터 오브 파인 아츠 포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과정을 밟으면서 디자인과 기술, 그러니까 반은 디자이너고 반은 개발자를 위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에반 유는 어렸을 때 플래시를 좀 다룰 기회가 있어서 액션 스크립트는 사용해봤지만 엔지니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웹에 올리면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씩 자바스크립트에 매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에반 유가 크롬 익스페리먼트라는 사이트를 보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학업을 하면서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그중 하나가 당시 아이폰에서 상당히 인기 있던 투두 앱, 그러니까 할 일 관리 앱인 클리어라는 앱이 있었어요. 이 클리어라는 앱을 2012년 2월 HTML5 클리어라는 데모를 만들어서 이 데모 영상을 찍고, 그러니까 동작하는 영상을 찍고 클리어 앱에도, 그러니까 클리어 앱을 만든 회사에도 이제 멘션해서 트위터에서 이제 트윗으로 내 이런 거 올렸다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이 데모는 해커뉴스 1페이지에 올라가면서 상당한 인기를 당시에 끌게 됩니다. 당시 클리어가 아이폰에서 꽤 인기 있는 앱이기도 했고, HTML5가 관심을 많이 모으던 시기에 네이티브 앱만큼 잘 만들어진 이 HTML5 데모라서 해커뉴스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클리어라는 앱은 되게 심플한 앱인데 이제 색상 이제 무지개색으로 이제 화려한 색으로 되어 있고, 스와이프나 이렇게 위아래로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이제 되게 쉽게 할 일을 만들고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심플한 앱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 앱을 썼었는데, 그리고 꽤 좋아했었는데 한참 동안 잊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지금도 앱을 릴리즈하고 있더라고요, 해당 회사에서.
아무튼 이 에반 유는 이 HTML5 클리어 데모를 올리고 나서 여러 회사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는 페이스북도 있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인턴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과정에서 자기는 웹도 잘 모르고 코딩 못하는데 괜찮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괜찮다라고 했지만 막상 면접을 볼 때는 자바스크립트 관련 기술적 질문이 나와서 대답을 못하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에반 유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이제 동작시킬 정도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웠을 뿐이고 자바스크립트나 엔지니어링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면접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뉴저지에 살고 있었는데 학교를 오가면서 이제 통학 시간이 꽤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비드 플래너건이 쓴 유명한 자바스크립트 책인 자바스크립트 더 데피니티브 가이드, 우리나라에는 자바스크립트 완벽 가이드로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표지에 코뿔소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라이노북이라고도 부르고 국내에서도 똑같이 코뿔소 책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닌데 그래도 저도 이 책을 몇 판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열심히 읽었고 자바스크립트의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7판까지 나왔는데 2012년 당시에 에반 유가 공부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6판 정도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 가면서 이 책을 다 읽어봤다고 합니다. 한편 아까 에반 유가 구글 익스페리먼츠라는 사이트를 보면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게 됐다고 했는데 2008년에 구글이 처음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세상에 공개하게 됐는데 이 크롬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속도라는 큰 장점을 내세웠기 때문에 구글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2009년 3월에 크롬 익스페리먼츠라는 사이트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 크롬 익스페리먼츠 사이트는 웹에서 당시 구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임이나 시각화 등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올리는 곳이었고 크롬 익스페리먼츠 사이트의 소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브라우저도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신념에 따라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와 웹브라우저 모두에 대한 멋진 실험을 소개하는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전 세계의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가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웹을 더 빠르고 더 재미있고 더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글 크롬을 만든 것과 같은 정신입니다. 처음 오픈할 때는 구글이 알리 AS, 미스터 둡, 라이언 알렉산더, 조시 니모이, 톡시 등의 전문가들과 그러니까 당시 유명하던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19개 프로젝트를 오픈했지만 사이트 자체가 누구나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프로젝트를 올리게 됩니다. 당시 크롬 익스페리먼트 사이트를 제가 열심히 둘러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를 하시는 최승준 님이 2012년에 웹GL로 만드신 벡터 스트림이라는 프로젝트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승준 님은 예전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컨퍼런스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만나면서 배웠던 분이라서 이런 곳에서 프로젝트를 발견하니까 상당히 반갑기도 했습니다. 에반 유는 코뿔소 책에서 배운 자바스크립트 지식과 파슨스에서 배운 디자인 관련 내용을 결합해서 캔버스나 웹GL을 이용해서 웹으로 수업 때 배운 것과 비슷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크롬 익스페리먼트의 많은 인터랙션 데모에서 큰 영감을 받게 됩니다. 아마 뭐 전공을 하고 석사를 한 걸 보면 디자인 관련한 부분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혼자 작업을 해서 마우스를 따라 움직이는 인터랙션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고 다른 작업물도 포함시키게 됩니다. 제가 이걸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포트폴리오 사이트는 주소도 알 수 없고 볼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했는데 그것까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에반 유의 포트폴리오가 구글의 눈에 띄어서 2012년 6월에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 5라는 곳에 입사를 해서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로 일하게 됩니다. 이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은 2007년 구글이 앤디 번트와 로버트 웡이라는 두 명의 광고계 거장을 고용해서 제가 뭐 광고계는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광고계 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구글의 모든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부서로 만들어진 곳으로 일종의 광고 대행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랩은 디자이너, 작가, 프로그래머, 영화 제작사, 애니메이터, 프로듀서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엔지니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이 크리에이티브 랩에서 크리에이티브 랩 5라는 실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대학에서 참신한 인재들을 모아서 새로운 광고 방식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오픈소스 협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한 실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구글 검색으로 파리에서 연애할 이성을 찾는 파리지앵 러브라는 유명한 구글 광고도 만들어졌고, 참고로 이 파리지앵 러브는 미국의 미식축구 슈퍼볼 광고계에서는 이제 가장 핫한, 가장 비싼 중요한 광고죠. 이 슈퍼볼 광고. 슈퍼볼 광고에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 일로는 맥이나 아이폰에 화면으로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실종된 딸을 찾는 영화인 서칭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서칭의 감독인 애니쉬 차간티가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 출신이었고, 앞에서 말한 크롬 익스페리먼트 사이트도 크롬 브라우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랩에서 만든 사이트였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랩에서 만든 크리에이티브 랩 5는 1년 기간으로 계약직 5명을 고용해서 일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에반 유는 이 크리에이티브 랩 5 프로그램에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팀은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이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가 에반 유죠. 그래픽 디자이너, 전략가, 와이드카드, 조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반 유는 이 크리에이티브 랩 5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5개월 동안 일했는데, 구글 로고 리브랜딩, iOS 검색 앱, 구글 글래스, 지금 없어진 프로젝트죠.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음성인식 API를 이용해서 OK 구글로 상호작용하는 챗봇도 데모를 만들게 됩니다. 2012년이면 구글에서 앙귤라 2.0을 릴리즈할 때이므로 에반 유도 많은 프로젝트를 구글 내에서 프로토타이핑하면서 앙귤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에반 유는 앙귤라 JS가 돔을 건드리지 않고 데이터 기반으로 돔을 처리하는 데이터 바인딩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앙귤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만 추출해서 가볍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언적 데이터 바인딩을 포함해서 최소한의 기능으로 구현을 해보기 시작했고, 자신이 마음에 들었던 데이터 바인딩 구조를 연구하면서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커밋은 2013년 7월 28일이었습니다. 2013년 7월이면 앙귤라 JS가 1.0을 릴리즈하고 한창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이고, 리액트 JS가 JS 콤프에서 세상에 공개된 지 2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첫 커밋의 패키지 JS를 보면 프로젝트 이름은 엘리먼트였고, 당시 시대를 반영해서 그런트 태스크 러너를 통해서 빌드 설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는지, 원래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렵죠. 바로 다음날 두 번째 커밋에서 이름을 엘리먼트에서 시드로 변경합니다. SEED죠, 시드. 그리고 2013년 후반기 내내 혼자서 계속 개발을 하다가 2013년 12월 8일 0.6.0 버전으로 올리면서 이름을 시드.js에서 저희가 아는 Vue.js로 바꾸게 되고, 프로젝트 설명도 모듈러 앤 라이트웨이트 자바스크립트 MVVM 이라고 써있다가 데이터 드리븐 모듈러 앤 라이트웨이트 뷰 모델스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계속 개발을 해서 0.8.1 버전까지 만들고 2014년 2월 3일 에반 유는 해커뉴스에 스스로 글을 올리면서 Vue.js라는 프로젝트를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홈페이지도 같이 공개를 하는데, 여기서 Vue.js를 자바스크립트 MVAM Made Simple이라고 소개하면서 간단하고 유연한 API를 통해서 효율적인 MVVM 데이터 바인딩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Vue.js org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었고, 로고도 똑같이 녹색과 짙은 남색으로 이제 V를 형상화한 Vue.js의 로고를 처음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사이트에서 강조한 부분을 보면 간단하며 빠르고 모듈 친화적으로 조합 가능하면서도 강력하지만 압축했을 때 10KB 미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에 자신이 있었는지 성능 비교 페이지도 따로 만들어서 당시에 많이 쓰이던 백본.js, 나가웃.js, 엠버, 앙귤라.js, 리액트.js, OM, 리액티브와의 성능 비교를 사용자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가 그냥 페이지를 따로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당시에 성능 비교로 많이 쓰이던 JS 피들이라는 서비스에 올려져 있어서 시간이 지난 지금은 당시의 버전들로 비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정확히 어떻게 얼마나 차이 났는지까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테스트하려면 어떤 그 비교 라이브러리는 해당 URL이 바뀌거나 없어져서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버전을 지정 안 해서 최신 버전이 나오거나 브라우저 자체도 지금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반유가 해커뉴스에 글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뷰.js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앙귤러.js가 좋은 결정을 많이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뷰.js의 디자인이 앙귤러.js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뷰.js의 의도는 더 가벼운 대안이 되는 것일까요? 모델 개념이 더 단순해 보이는데 뷰.js를 다르게 만드는 기능이나 디자인 결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에반유의 답변에서 뷰.js의 접근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술적 차이점은 아마도 모델 관찰 메커니즘일 것입니다. 뷰.js는 모델 객체의 속성을 ES5 게터와 세터로 변환하여 더티 체킹 대신 암시적으로 이벤트를 일으켜 모델 객체를 관찰합니다. 설계 결정에 있어 단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의존성 주입, JSX 사전 컴파일, 다이제스트, 어플라이, 서비스나 팩토리 등이 없으며 앱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라우팅, AJAX, REST 리소스를 포함하지 않으며 인터페이스에만 중점을 둡니다. 컴포넌트나 브라우저 리파이 같은 모듈 에코시스템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다른 라이브러리를 쉽게 활용하여 누락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은 해커뉴스에서 댓글이 엄청 달린 것은 아니지만 이 새로 등장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 사람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 성능을 얻기 위해 코드 명확성과 가독성을 약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라이브러리에 대한 유일한 우려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입니다. 문서를 읽은 후 이것은 앙귤라.js와 나가웃.js 사이 적절한 중간 지점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API가 정말 작고 나가웃.js처럼 플레인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사용하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물론 댓글에는 IE8을 어떻게 지원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에반유가 더티 체킹 대신 자기는 object.define property를 사용하기 때문에 IE8을 지원할 수 없다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런 답변 옆에 다른 사람들도 왜 새로 등장한 프레임워크가 메이저 버전이 3개나 뒤처진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하냐고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커뉴스에 올리고 몇 시간 동안이지만 해커뉴스 첫 페이지에도 오르면서 관심을 모았던 이 뷰.js는 일주일이 지나서 2014년 2월 11일에 에반유가 직접 자신의 블로그에 First Week of Launching Vue.js라는 글을 올리면서 Vue.js를 런칭하고 한 주 동안의 소감을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에반유가 Vue.js를 출시하면서 준비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MV.whatever 영역은 지금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Vue.js가 고유한 것을 제공한다고 믿지만 사람들이 시도해보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에반유는 Vue.js를 런칭하면서 해커뉴스, 레딧의 자바스크립트 서브레딧이나 에코.js, 데일리.js 블로그, 자바스크립트 위클리를 홍보할 곳으로 삼고 처음부터 Vue.js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지금은 X죠. 여기서는 제가 익숙해서 그냥 계속 트위터라고 하겠습니다.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유명한 엔지니어나 기술 매체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이후에 진행사항, 개선되는 사항들을 계속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웹사이트는 Node.js 정적 사이트 생성기인 헥소, HEXO죠. 헥소로 만들고 사용자가 문서를 보기 쉽게 코드에서 자동 생성하지 않고 직접 문서를 따로 작성을 합니다.
또한 테스트 없는 MV whatever 라이브러리는 사용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팬덤.js와 모카를 이용해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고 이후에 프로젝트가 좀 더 성숙하면서 API가 많아졌기 때문에 캐스퍼.js를 이용해서 기능 테스트를 하고 유닛 테스트 러너도 나중에는 이제 카르마로 바꾸게 됩니다. 팬덤.js는 웹킷 기반의 헤드리스 브라우저,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실행하지 않고 브라우저 테스트를 돌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UI 테스트를 제대로 하려면 브라우저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 실제 브라우저가 실행되었다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걸 자동화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요, 당시에는. 이렇게 브라우저를 직접 다루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CI처럼 UI가 없는 환경에서는 브라우저를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팬덤.js는 헤드리스 브라우저로 실행되기 때문에, 헤드리스 브라우저란 건 실제 그러니까 브라우저긴 브라우저인데 이제 화면이 안 뜨는, 실제로 그 창이 윈도우 창 같은 게 안 뜨는 걸 의미하는 거죠. 팬덤.js를 이용하면 브라우저 환경에서 빠르게 테스트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언급했던 캐스퍼.js는 이 팬덤.js 위에서 테스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인데, 2017년에 크롬이 자체적으로 네이티브 헤드리스 기능을 제공하면서 두 프로젝트 다 큰 인기가 없어지면서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 테스트를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모카는 노드.js 초기에 유명한 개발자였던 TJ 할로웨이 척이 만든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노드.js의 역사와 함께한 테스트 프레임워크이지만 지금은 꽤 낡은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르마는 1i 앙귤라.js 에피소드에서도 설명했듯이 앙귤라.js 팀에서 테스트를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테스트 러너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열심히 작성해서 Vue.js를 공개할 때는 테스트 커버리지가 96% 정도 커버하고 있었고, 실제 여러 환경의 다양한 브라우저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소스랩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혼자 개인 프로젝트로 만들고 공개 후에도 프로젝트를 어떻게 홍보할지도 상당히 준비하고 신경 쓴 모습이었습니다. 홈페이지까지 제대로 준비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오픈하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붙이고 매일 트래픽 유입과 깃허브의 스타수의 변화를 일주일간 추적한 글이 아까 그 일주일간의 그 퍼스트 윅 글에 나와 있습니다. 첫날 해커뉴스와 레딧 1위에 랭크되면서 많은 트래픽이 들어왔지만 그 뒤에는 여러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뭐 큰 변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사이트에 26,000명이 방문하고 깃허브 스타는 615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자바스크립트 MV whatever 프로젝트들을 비교하는 투두 MVC 프로젝트에도 Vue.js를 추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 플리캐스트는 에반유가 직접 올린 거고, 당시 팀에서 투두 MVC 측에서도 이를 승인해서 이 PR이 머지돼서 Vue.js가 추가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런칭하고 일주일 만의 성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에반유 스스로도 본인의 기대 이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에반유 혼자 만든 프로젝트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홍보한 효과인지 한 달 만에 깃허브 스타가 1000개에 이르고, 첫 오픈소스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거와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된 2014년 2월 25일 0.9.0 애니매트릭스를 릴리즈합니다. 이 0.9.0부터 버전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Vue.js는 에반유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제목을 버전 이름으로 정하는 관례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고, 많은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하듯이 알파벳 순으로 이름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버전이기 때문에 A로 시작하는 애니매트릭스라는 애니메이션을 고른 것이고, 3월 22일에 나온 0.10에는 두 번째니까 이제 A 다음은 B죠. B로 시작하는 블레이드 러너라는 이름을 프로젝트 버전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도 계속 릴리즈를 하기 때문에 알파벳을 이어서 C로 시작하는 카우보이 비밥, 드래곤볼, 에반게리온, 고스트 인 더 쉘 같은 순으로 버전 이름을 지정하고, 참고로 노드.js도 코드네임을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올라가면서 지었습니다.
에반유가 2014년 초에 이렇게 뷰제이스를 공개하게 됐지만 여전히 개인 사이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다니던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 5에서 2014년 10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정확히 설명된 것은 없지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 5가 기간을 정해두고 계약직처럼 일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퇴사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로 전 에피소드인 1L 미티어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미티어 디벨로먼트 그룹도 당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뷰.js를 만든 에반유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서 에반유를 샌프란시스코로 초청해서 뷰.js를 만들면서 배운 경험에 대한 강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강연이 끝나고 미티어 디벨로먼트 그룹은 에반유에게 미티어 디벨로먼트 그룹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게 되고, 당시 에반유는 뉴저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의 서부에 있고 뉴저지는 완전 동부에 있죠. 그래서 완전히 멀게 위치하고 있는데 뉴저지에서 살면서 원격으로 일해도 된다는 제안에 스타트업 경험도 쌓고 싶었던 에반유는 미티어 디벨로먼트 그룹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 미티어 디벨로먼트 그룹에서의 에반유에 대한 기록은 많진 않은데 코 리커시브라는 팟캐스트의 From 486 to Vue.js 에피소드에서 에반유와의 인터뷰를 보면 미티어의 렌더링 시스템인 블레이즈 쪽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 미티어 에피소드에서도 설명했듯이 미티어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는 노드.js와 npm을 중심으로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에반유는 미티어도 독자적인 생태계가 아니라 npm 중심으로 재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미티어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변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에반유의 의견은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에 입사해서 2016년 2월까지 1년 4개월 정도 일했지만 미티어 프로젝트에서 커밋 내역을 그렇게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건 한 26개 정도의 커밋만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진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티어 내부에서도 블레이즈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블레이즈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미티어의 프론트엔드가 필요했고,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사용하던 리액트.js를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티어 디벨로먼트 그룹은 리액트가 미티어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작업을 에반유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에반유는 Vue.js를 만든 사람인데 Vue.js를 만든 사람이 리액트 작업을 하게 된 어떤 그런 묘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에반유도 이 작업이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Vue.js 작업을 하는 것이 미티어 디벨로먼트 그룹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8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자바스크립트 컨퍼런스인 스크립트 18에서 에반유가 발표한 더 저니 투 풀타임 오픈소스를 보면 이때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4년 초에 에반유는 조금 시간이 돌려서 다시 Vue.js를 공개한 시점으로 가면, 에반유는 Vue.js를 공개하고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을 했습니다만 이내 곧 지루함을 느끼면서 시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에반유의 그 GitHub 컨트리뷰션 그래프를 보면 1월부터 3월까지는 막 커밋이 막 채워져 있는데 4월부터 5월은 완전히 거의 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쉬어서 그런지 이렇게 쉰 공백이 여름에도 조금 작업하고 하지만 9월까지 많이 빈 잔디를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책임감을 좀 느껴져서 어디까지 자기가 해볼 수 있는지 보고 싶어졌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잔디도 10월부터 다시 열심히 심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에반유는 출시할 기능을 계획하고 제대로 된 메인테이너처럼 일하고 싶어졌기 때문에 다시 Vue.js 작업에 심취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Vue.js뿐만 아니라 Vue.js라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도 실험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많이 쓰이던 번들링 도구인 브라우저 리파이용 트랜스폼 확장인 뷰리파이, 웹팩의 실험적인 Vue.js용 로더인 뷰로더, Vue.js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디버깅할 수 있는 Vue.js 데브툴스 크롬 익스텐션의 저장소를 파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당시 2014년 말이면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에 막 입사한 시점이라서 정신이 꽤 없었을 텐데도 이렇게 Vue.js 작업을 열심히 해서 2014년 11월 9일에는 0.11 카우보이 비밥을 릴리즈하고 깃허브에서 스타도 3,000개에 도달하게 됩니다. 2015년도로 넘어와서는 회사 적응 때문인지 연초에는 작업이 많지 않았지만 봄부터 다시 열심히 작업을 시작해서 2015년 6월 11일에 0.12 드래곤볼을 릴리즈하고 Vue.js의 라우팅 라이브러리인 뷰라우터도 더 열심히 작업할 예정이라고 약속합니다. 2014년도에는 런칭한 지 얼마 안 돼서 Vue.js의 사용자가 많지 않았지만 2015년부터는 사용자도 조금씩 생기면서 홈페이지도, 그러니까 Vue.js 홈페이지도 일본어와 중국어 등으로 번역을 해서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에반 유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실제 Vue.js 사용자 층에도 꽤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8월에는 Vue.js가 충분히 안정되었다면서 1.0 릴리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0.12 버전에서 잘 넘어올 수 있도록 사용 중단이 될 기능에 대해서는 디프리케이션 경고를 할 것이라는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Vue.js 그 프로젝트의 저장소가 에반유 개인 깃허브 계정 아래에 있었는데 2015년 10월에는 깃허브에 Vue.js라는 org를 만들어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6일에 드디어 1.0.0 에반게리온을 릴리즈합니다. 기여자도 일부 있었지만 당시 Vue.js뿐만 아니라 뷰 라우터를 포함해서 뷰리파이, 뷰로더 등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에반유 혼자 주로 작업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거의 90% 이상의 압도적인 커밋을 다 에반유가 혼자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개발만 한 게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계속 Vue.js의 소식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질문이나 얘기에 참여하고 답변도 해주면서 열심히 홍보를 같이 합니다. Vue.js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AngularJS를 쓰다가 좀 더 경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Vue.js는 AngularJS와 비슷하게 HTML의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2way 바인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뷰 모델이라는 HTML 속성을 지정을 하면 특정 HTML 요소를 모델 데이터와 연결해주고 V 모델, 그러니까 이제 속성의 앞에 V 다시가 붙거든요. 그래서 V 다시 모델이라는 이제 어트리뷰트를 HTML 요소에 지정을 하면 이 특정 HTML 요소를 모델 데이터와 연결해주고 V 다시 포, V 다시 온 클릭, V 다시 온 키업 점 엔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도 연결을 해서 HTML에서 선언적으로 동작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1.0.0에서는 성능을 개선하면서 대규모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1.0.0을 릴리즈하는 시점에 그 Vue.js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장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ngularJS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API와 디자인 측면에서 AngularJS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정말 빨리 배우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Vue.js는 더 유연하고 덜 고집스러운 솔루션입니다. 모든 것을 AngularJS 방식으로 쓰도록 강요받는 대신 원하는 대로 앱을 구성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 계층일 뿐이기 때문에 완전한 SPA 대신 가벼운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ue.js는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하고 더티 체킹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최적화하기가 훨씬 쉽지만 AngularJS의 워처는 느려질 때가 많습니다. Vue.js는 디렉티브와 컴포넌트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만 AngularJS에서는 둘 사이에 혼란이 있습니다. 리액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React.js는 버추얼 돔을 사용하고 버추얼 돔은 기능적으로 아주 좋지만 Vue.js는 실제 돔을 템플릿으로 사용해서 실제 노드의 데이터 바인딩을 합니다.
버추얼 돔이 리액트.js를 다른 것들보다 빠르게 한다는 오해와 달리 Vue.js는 핫 업데이트에서 리액트.js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수동 조정 최적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PI 측면에서 리액트.js와 JSX의 문제는 렌더링 함수가 종종 많은 로직을 포함해서 시각적 표현보다는 프로그램의 일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부 개발자에게는 이것이 보너스이지만 저처럼 디자이너와 개발자 하이브리드인 사람에게는 템플릿이 있으면 시각적으로 생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리액트.js는 돔 업데이트가 버추얼 돔에 완전히 위임되기 때문에 실제로 돔을 직접 제어하고 싶을 때 약간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Vue.js는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1.0.0이 나왔기 때문인지 2015년 11월에는 깃허브에서 스타가 10,000개에 도달하게 되고, 또 에반유는 2015년 말에 페이스북에서 만든 플럭스 패턴과 리덕스의 영감을 받아서 Vue.js에서도 상태 관리를 할 수 있는 Vuex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된 1월 3일에 아니루드 산지부라는 인도 개발자가 쓴 Vuex Basics Tutorial and Explanation이라는 글을 보면 상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비교하면서 Vue.js에서 Vuex를 쓰면 타임 트래블링 디버깅도 할 수 있고 상태 변경에 대한 미들웨어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쉽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사용자가 이렇게 조금씩 늘면서 커뮤니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2015년 말에 큰 버그도 만들면서, 정확히 어떤 버그인지 모르겠어요. 에반유는 이제 두 번째 번아웃, 2014년에도 번아웃이 좀 왔었죠. 두 번째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던 코드를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작성하고픈 충동을 느끼지만 Vue.js에 이미 사용자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에반유는 자신이 이제 Vue.js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또 Vue.js를 작업하는 게 꽤 재밌다고 느껴서 약간 묘한 감정 곡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Vue.js를 지워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다고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지금 이 상황이 불만스러운 이유가 Vue.js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들이 상당히 이런 시간 관리 때문에 어려움이나 이제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치고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에반유는 Vue.js 자체만 작업한 것도 아니고 생태계를 이루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다 혼자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시간도 많이 들고 쉽지 않고 힘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Vue.js 작업 자체는 재밌는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에반유는 Vue.js의 사용자도 꽤 있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곳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Vue.js를 이용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혹은 책을 쓰거나 강의를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게 해서 Vue.js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그건 또 얼마나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에서 작업하던 블레이즈를 리액트로 바꿔치기 하는 작업이 에반유에게 그리 마음에 드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데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반유는 이때쯤 1K 오픈소스로 공개된 리액트.js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댄 아브라모브가 페이스북에 입사하기 전에 리액트 한 로더를 만들면서 크리에이터에게 사람들이 후원할 수 있는 플랫폼인 페이트리온에서 한 달에 $50 정도를 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푼돈이죠. $50. 그때 댄 아브라모브가 상당히 어리긴 했지만. 그래서 에반유는 2016년 1월 30일 트위터에 Vue.js 커머셜 서포트 서베이라는 구글 폼을 만들어서 Vue.js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상업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후원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커뮤니티에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링크드인 기록으로 봤을 때 이 고민을 하면서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을 2016년 2월에 그만둔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탄 미디어에서 진행하는 저스트 시빗이라는 시리즈에서 크리에이티브 오브 Vue.js and Bit 에반유스 저니 프롬 구글 엔지니어 투 오픈소스 파이오니어라는 에피소드를 보면 원래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도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을 그만두고도 몇 달간은 아내에게 자기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건강보험 안내가 오면서 아내한테 들켰다고 합니다. 당시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고 하니 처음에는 아내가 화를 낸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에반유가 자기가 이걸 해보고 잘 안 되면 다시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설득을 하니까 이후에는 많이 지지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1년 정도는 그런 실험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아놨다고는 하는데 뷰제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에반유는 즐거웠기 때문에 뷰제이스 개발을 풀타임으로 하기 위해서 2016년 3월에 페이트리온을 오픈하고 후원해달라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 페이트리온은 열자마자 다행히도 에반유의 친구 중 한 명이 스트라이킹글리라는 중국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에반유에게 6개월 동안 매달 2,000달러를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스트라이킹글리라는 회사는 누구나 웹사이트를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중국 최초로 Y 컴비네이터 W13 배치에 선정된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2,000달러를 후원받은 에반유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돈을 확보했기에 풀타임으로 뷰제이스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페이트리온 후원, 그러니까 에반유가 개인 후원으로 뷰제이스 작업을 할 수 있게 후원을 받은 거는 상당히 그 결과를 보면 놀라운데 이 페이트리온 후원이 4월에는 3,000달러가 되고 9월에는 에반유가 목표했던 6,000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금액은 월 6,000달러입니다. 6,000달러면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 정도 되겠죠. 대부분의 후원 사이트가 그렇듯이 후원을 하게 하면 보상을 주는데 월 10달러를 후원하면 뷰제이스 저장소에 backus.md 파일에 이름을 올려주고 월 50달러를 후원하면 backus.md의 파일 상단에 올려주고 월 100달러를 주면 backus.md의 이름과 함께 작은 로고를 보여주고 월 250달러를 후원하면 중간 사이즈의 로고를 backus.md와 뷰제이스 org 홈페이지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 500달러를 후원하면 큰 사이즈의 로고를 뷰제이스 org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저장소에 리드미에도 추가를 해주었고 월 2,000달러 이상을 후원하면 홈페이지와 리드미에 로고를 추가하고 뷰제이스 org의 광고 영역에도 로고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결국 에반유는 미티어 디벨롭먼트 그룹에서 받던 월급만큼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후원을 하면 주는 혜택 자체가 뭐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지만 당시 뷰제이스가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지 풀타임으로 뷰제이스 개발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후원받는 거는 요즘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2016년에 이렇게 시도하고 이걸 실제로 해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댄 아브라모브가 페이트론으로 번 돈은 월 50달러였는데 에반유는 6개월 만에 월 6,000달러까지 모으게 된 것이죠. 에반유가 만든 뷰제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았지만 에반유가 마케팅도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당시 3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앙귤라.js, 리액트.js, 뷰제이스에서 앙귤라와 리액트는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는 대기업이 만든 프레임워크라는 것에 비해서 뷰제이스는 커뮤니티가 뭐 실제로는 거의 1인 개발자인 에반유가 만들었지만 이러한 프레임워크라는 점에서 뷰제이스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성숙해 오는데 이 후원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반유는 풀타임 오픈소스 개발자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가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에반유의 말에 따르면 후원은 개인 후원과 회사 후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고 개인들은 커피를 사주듯이 소액을 자신에게 후원해 주었고 뷰제이스를 사용하는 스타트업 등의 회사들은 뷰제이스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통해서 뷰제이스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에반유는 이때 이렇게 풀타임 독립 오픈소스 개발자가 되고 8년이 지난 지금 2024년까지도 풀타임 독립 오픈소스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수수료와 편의성 때문에 지금은 페이트리온보다는 깃허브 스폰서스에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는 금액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데
깃허브 스폰서스 사이트를 보면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가 234명에 달하고,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면 2017년 인터뷰에서 월 9,800달러를 후원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2008년 8월에는 페이트리온, 그러니까 그 후원받는 사이트죠. 페이트리온 사이트에서 직접 에반 유와 인터뷰한 How Vue.js Creator 에반 유 on 16K 달러 on 페이트리온이라는 글을 보면 에반 유가 페이트리온을 통해서 월 16,000달러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꼭 증가한다고 볼 수 없지만 뭐 이 정도 금액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0달러면 1,300원 환율로 계산하면 월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월급이 월 2천만 원이라고 하면 한국 기준 생각할 때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 고액 연봉자인데, 연봉 통계를 알려주는 레벨스 FYI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2024년 시점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위 연봉이 3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반유라는 정도 개발자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중위에 있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에반유 정도의 실력이나 뭐 능력을 생각한다면 월 2천만 원 정도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알기로는 레벨스 FYI에서 공개되는 연봉 정보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할 때 그 순수 연봉만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주식 부여와 보너스까지 합쳐져서 표시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금액만 가지고 국내에서 우리가 받는 연봉과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반유는 지금은 링크드인 상으로는 싱가포르에서 사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글에서 시작한 앙귤라 JS, 페이스북에서 시작한 리액트 JS와 달리 개인인 에반유가 시작한 뷰 JS는 앙귤라 JS와 뷰 JS처럼 구글과 페이스북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는 브랜딩 파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맨 땅에서 시작했지만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Vue.js의 성장에는 라라벨이 Vue.js를 쓰기 시작한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라라벨은 오픈소스 PHP 웹 프레임워크로서 2011년 테일러 오트웰이라는 개발자가 당시 많이 쓰이던 코드 이그나이터 PHP 프레임워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2015년 베스트 PHP 프레임워크에 대한 사이트 포인트 설문 결과를 보면 이미 2015년에 라라벨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심포니2, 코그 이그나이터, 그러니까 YII죠. 젠드 프레임워크 등이 차지하고 있지만 1위인 라라벨과의 격차는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라라벨을 만든 이 테일러 오트웰이 리액트를 학습하고 있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은 반면에 뷰.js를 공부해 보니까 뷰.js는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뷰.js 진영에서도 꽤 유명한 트윗이 되는데, 뷰스 온 뷰라는 팟캐스트에서 2022년 라라벨 앤 뷰 with 테일러 오트웰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오트웰을 불러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오트웰은 뷰.js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단순함에 금방 빠져들었고, 컴파일이나 빌드 없이 HTML에 스크립트 태그만 넣으면 바로 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라라콘 2015년 키노트에서 테일러 오트웰은 라라벨의 첫 상용 제품인 라라벨 스파크라는 빌링 솔루션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뷰.js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라라벨 커뮤니티에서 뷰.js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 웹 개발에서 PHP 언어의 진영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PHP 진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라라벨이라는 웹 프레임워크가 뷰.js를 선택한 거는 당연히 뷰.js 사용자층에 상당한 기여하게 되고, 오랫동안 뷰.js가 성장하는데 이 사용자층이 큰 기반이 되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뷰.js를 라라벨에서 제공을 했지만 사용자가 앙귤라.js나 리액트를 선택할 수 있었긴 하지만, 기본 제공 때문인지 뷰.js 때문에 라라벨을 쓰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긴 했습니다.
라라벨의 사용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HTML에 Vue.js의 어트리뷰트를 선언하면 바로 Vue.js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할 수 있고, 이는 앙귤라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앙귤라보다 배우기 쉬웠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즘이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인 CSR이 더 인기가 있고, 백엔드는 API를 제공하는 서버 역할을 하거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 SSR을 하더라도 노드.js 서버를 두고 렌더링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만, 당시의 상황도 그렇고 라라벨 같은 PHP 언어나 다른 백엔드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언어의 백엔드 개발자들은 백엔드에서 HTML을 먼저 내려주고 브라우저에서 인터랙티브하게 동작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웹이, 이전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로 웹이 일반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은 예전에 jQuery로도 충분했지만 엄청 복잡한 앱까지는 아니어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복잡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Vue.js와 잘 어울렸기 때문에 Vue.js도 백엔드 프레임워크와 잘 통합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고, 라라벨 커뮤니티에서는 후에 라라캐스트를 통해 Vue.js 강의를 만들어서 라라벨 사용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만들어서 올릴 정도로 라라벨 생태계의 Vue.js 채택이 Vue.js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Vue.js를 만든 사람인 에반 유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중국 소셜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Vue.js는 꽤 초기부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에반 유는 중국의 큐오라라고 할 수 있는 질문 답변 서비스인 지후나 중국의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에서 Vue.js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에반 유가 중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네이티브죠. 문서도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문서로 제공을 했는데,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나 이런 프레임워크가 영어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아시아권 언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등 아시아권 언어로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요즘도 거의 없고, 이게 그냥 단순히 번역을 한 게 아니라 Vue.js를 만든 사람이 중국어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문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치 않은 사람을 생각하면 중국에서 Vue.js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접근성은 엄청 좋았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소 때문인지 정확치 않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앙귤라.js와 리액트.js를 많이 쓰던 것에 비해서 Vue.js는 미국보다는 아시아를 포함해서 프랑스나 유럽에서 훨씬 더 많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렇게 풀타임으로 Vue.js 개발에 전념하게 된 에반 유는 Vue.js 2.0을 완전히 새로 작성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4월 11일 브랜치를 새롭게 파서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합니다. 기존 1점 버전 때에서 이제 크게 리팩토링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브랜치를 파서 파일을 하나하나 다시 다 씁니다. 그리고 이후 2.0은 8개의 알파 릴리즈, 8개의 베타 릴리즈, 8개의 RC 릴리즈, 이 8이라는 숫자를 맞춘 것 같지만 공지글에서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릴리즈를 거쳐서 완전히 새로 작성한 Vue.js 2.0 고스트 인 더 쉘이 2016년 10월 1일에 릴리즈하게 됩니다. Vue.js 2.0은 이전보다도 훨씬 빨라졌고, 스냅돔이라는 버추얼 돔 라이브러리를 포크해서 가벼운 버추얼 돔을 적용했고, 압축했을 때 용량도 16KB 정도로 1.0 때 26KB에 비하면 오히려 작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라이브러리인 뷰 라우터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인 뷰엑스, 결국 쓰게 되면 이 셋을 합쳐 쓰겠죠. 이렇게 다 합쳐도 26KB 정도로 1.0대 버전 정도면 라우터와 상태 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적은 용량, 경량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에서는 템플릿을 쓸 수도 있었지만 선택적으로 JSX, 이미 리액트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JX가 생태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겠죠. JSX도 사용할 수 있었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 SSR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을 릴리즈할 때까지의 해당 그 저장소의 컨트리뷰션 그래프를 보면 에반유가 1060개의 커밋을 했지만 커밋 순위로 2위에 있는 두 번째 컨트리뷰터는 21개만 했을 정도로 여전히 에반유가 혼자서 뷰JS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뷰JS 저장소뿐만 아니라 뷰 라우터나 뷰X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반유 혼자 개발했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 나왔던 디스.미디어에서 진행하는 저스트 12 시리즈의 Creator of Vue.js and Bit, 에반유스 저니 from Google Engineer to Open Source Pioneer 에피소드를 보면 Vue.js의 성장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Vue.js는 시작부터 개인 프로젝트였고 작은 아이디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뷰 계층 라이브러리로서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Vue.js의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개인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괜찮은데? 하고 마음에 들면 자신이 일하는 팀이나 회사에 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복잡한 요구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라우터, 상태관리, 개발 도구 등 추가 기능들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Vue.js는 프로덕션 프로젝트, 꽤 큰 프로젝트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부에서 검토를 마치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도입되는 과정을 거쳤고, 반면에 앙귤라.js나 리액트는 처음부터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 같은 느낌으로 출시가 되었고, 구글과 페이스북 내부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프로덕션에 바로 도입을 위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뷰랑 거의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앙귤라와 리액트를 도입하려고 한 사람은 꽤 복잡한 자기네 어플리케이션에 겪던 문제를 앙귤라와 리액트로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바로 프로덕션에 넣을 생각이었고, Vue.js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개인 사이드 프로젝트나 개인이 토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조금씩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거나 익숙해지거나 괜찮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큰 프로젝트, 조금 더 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적용되면서 엔터프라이즈급까지 성장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길랩이 쓴 Why We Choose Vue.js를 보면 길랩에선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해서 Vue.js를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길랩의 첫 번째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인 제이콥 샤츠가 썼습니다. 많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앙귤라.js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저나 우리 개발자는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백본.js를 사용하던 시절을 기억하는데 DRI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백본.js에는 정말 빈 캔버스만 있었습니다. Vue.js는 프레임워크가 해주는 일과 개발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의 완벽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백본.js가 무정부 상태이고 앙귤라.js가 독재라면 Vue.js는 사회주의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확실하게 책임지면서도 Vue.js는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있고 프로그래밍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도모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견고하면서 유연한 안정망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 작성한 2.0.0을 릴리즈하고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에반유는 엄청난 속도로 Vue.js를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23일 2.1.0 헌터 곱하기 헌터, 헌터 X 헌터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2017년 2월 26일 2.2.0 이니셜 D, 2017년 4월 27일 2.3.0 조조스 비자르 어드벤처, 그러니까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죠, 만화 제목이. 2017년 7월 13일 2.4.0 킬라킬, 2017년 10월 13일 2.5.0 레벨 2 등을 계속 릴리즈하면서 성숙해가기 시작하고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도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한 해의 GitHub 스타 수 증가로 인기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2017 자바스크립트 라이징 스타스 사이트를 보면 2017년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로 Vue.js를 꼽았습니다. Vue.js는 2017년에만 4만 개의 GitHub 스타가 증가했는데 React.js가 2위인데 리액트는 2만 7천 개의 스타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 라이징 스타의 2016년 데이터를 봐도 26,000개의 스타 증가로 뷰제이스가 2016년도 1위였고 2016년도 리액트가 2위였는데 이때 22,000개의 스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년 아마 그 다음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2년에 걸쳐서 뷰제이스의 GitHub 스타 찍히는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갔다는 거죠. 스테이트 오브 J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7년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프레임워크 중 리액트 JS가 61%, 앙귤라가 28%, 뷰 JS가 21%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리액트가 가장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2016에서 2017년에 넘어가는 이 시기부터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하면 리액트, 앙귤라, 뷰의 3파전으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 되었고 뭐 성능이든 뭐 사용 방법이든 항상 비교하는 셋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로 시작한 뷰 JS가 리액트, 앙귤라와 견줄 정도로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다 그렇듯이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있어지면 자연스럽게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이제 커뮤니티가 구성되었기 때문이죠. 2017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뷰제이스 컨퍼런스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미국이 아니라 유럽, 폴란드에서 열렸다는 것도 뷰제이스의 그 사용자층이나 그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을 릴리즈한 2016년 말부터 기여자가 조금씩 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7년 말에는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도 코어팀의 멤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에반 유를 포함해서 20명의 멤버가 있는데 아까 미국의 지역에서 뷰제이스가 꽤 인기라고 한 것처럼 코어 멤버도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명 중에 중국이 6명, 그러니까 중국을 뺀 아시아가 3명, 미국의 3명, 유럽에서 8명이 뷰제이스의 코어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커가는 뷰제이스 인기에 약간 해프닝 같은 재미있는 사건으로 2018년 6월에 댄 아브라모브가 뷰제이스가 깃허브에서 스타수를 리액트를 넘어서서 축하한다는 트윗을 올리게 됩니다. 아까 자바스크립트 라이징 스타 사이트에서 2년 연속 뷰제이스가 스타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누적 수는 리액트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의 증가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 뭐 리액트, 앙귤라, 뷰제이스가 항상 비교됐기 때문에 사람들도 늘어가는 그 뷰제이스의 깃허브 수가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댄 아브라모브가 이를 트윗한 건데 이 일이 너무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인지 해당 트윗은 지금은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리액트가 먼저 만들어지기도 했고 공개되기도 했고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리액트의 깃허브 스타 수가 훨씬 많았지만 2016년 후반기부터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뷰제이스의 스타 수가 늘기 시작하면서 98,000개의 스타에서 뷰제이스가 리액트보다 스타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이걸 좀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 그 넘어서기 전부터 Has Vue passed React yet? 그러니까 뷰가 리액트를 아직 안 넘어섰나? 라는 사이트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냥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화면에 Has Vue passed React yet? 하고 질문이 있고 밑에 Yes, No가 표시되고 아래에 뷰와 리액트의 스타 수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만 들어가면 지금 스타 수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누가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Yes로 바뀌는 그 시점에 댄 아브라모브가 스크린샷을 찍어서 트윗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뭐 이 깃허브 스타 수가 뭐 대단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 심각한 일보다 그냥 당시에 있던 해프닝 같은 건데 이 트윗을 계기로 당시에 실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마켓 쉐어랑 깃허브 스타 수는 다른 거다. 이거 의미 없다라고 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이게 또 뭐 재미도 있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프레임워크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응원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js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리액트.js의 스타를 눌러달라고 막 얘기를 하고 뷰.js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뷰를 눌러달라고 운동을 하면서 뭔가 투표처럼 한 달 동안 떠들썩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2018 자바스크립트 라이징 스타스를 보면 뷰.js가 매달 3,000개 정도의 스타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7월에만 9,700개가 증가하고 리액트.js도 매달 2,000개 정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7월에만 7,900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 진영이 스타를 엄청 눌러댄 거죠. 사람들 투표 동료를 해서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한 사람이 여러 번 누른다고
스타 수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GitHub의 스타 증가를 히스토리로 볼 수 있는 GitHub 스타 히스토리라는 사이트를 보면 이때 넘어선 이후에 Vue.js가 계속 더 높은 스타 수를 가지고 있다가 2023년부터 리액트가 더 많은 스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한 2015년 이후로 리액트는 거의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은 채로 스타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Vue.js는 2016에서 2018년 사이에 가파르게 그러니까 가파르게 뷰 숫자가 커졌다가 2021년, 22년부터 조금씩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GitHub 스타 자체가 뭐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이 오면서는 Vue.js를 다시 제작성에서 3.0을 릴리즈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Vue.js의 사용자도 많이 늘게 되었고 사용자들이 점점 복잡한 사용 사례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반유는 새로운 API 세트가 필요하고 코드도 완전히 제작성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3.0을 릴리즈할 시점에 에반유가 쓴 더 프로세스 Making Vue 3를 보면 제작성을 결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ES 2015 표준화로 자바스크립트는 주요 개선을 거쳤고 주류 브라우저도 이를 적절히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프록시로 프레임워크가 객체의 작업을 가로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Vue.js의 핵심 기능은 사용자 정의 상태에 대한 변경 사항을 수신하고 돔을 반응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Vue.js2에서는 이를 게터와 세터로 구현했지만 프록시로 전환하면 제한 사항도 없어지고 성능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Vue.js2에는 아키텍처의 한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대하고 위험한 리팩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 부채로 코드베이스를 이해하기 더 어려워졌고 컨트리뷰터들이 자신감을 느끼기 어려워졌습니다. 2018년 후반부터 프로토타입을 시작하면서 타입스크립트로 전환하고 내부 패키지를 분리하고 RFC 프로세스, 그러니까 RFC라는 거는 기능을 제한하는, 그냥 이슈 쓰는 게 아니라 기능 제한을 정규화하고 논리적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죠. RFC 프로세스도 만들고 이런 3.0의 목표들을 검증하기 시작하면서 Vue.js 3.0은 더 빠르면서도 더 작고 유지 보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0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코어 팀이 3.0 준비에 되게 바빴기 때문에 뭐 다른 작업도 많았겠죠. Vue.js 2.0대 릴리즈는 조금씩 느려져서 2019년 2월 5일에야 2.6.0 마크로스가 나오고 3년 뒤인 2022년 7월 1일이 되어서야 2.7.0 나루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2.7.0 나루토가 2.0대의 마지막 릴리즈로 선언이 됩니다. 뷰 3.0은 2020년 상반기에 릴리즈하는 게 목표였지만 작업이 약간 늦어져서 2020년 9월 18일에 3.0 원피스를 릴리즈하게 됩니다. 이게 시기상으로 보면 3.0 원피스가 2020년이고 2.7.0 나루토가 2022년이라서 3.0이 더 빨리 나왔지만 이 알파벳 순으로 보면 LMNO니까 미리 나루토라는 이름을 2.7.0이 확보해 놨기 때문인지 3.0이 5를, 그러니까 N을 차지하지 않고 알파벳 5를 차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프레임워크는 뭐 라이브러리도 포함이죠.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제작성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잘 안 된 프로젝트도 많은데 에반유는 Vue.js에서 이러한 결정을 2번이나 하고 총 2번의 제작성을 하게 됩니다. 3.0 때도 완전 브랜치를 새로 따서 코드를 새로 짰죠, 완전히. 그래서 기존 저장소인 Vue.js/Vue라는 저장소는 2.0의 저장소로 남겨두고 Vue.js org 아래에서 Vue-next라는 저장소를 파서 3.0을 준비하는 저장소로 쓰고 이 저장소는 지금은 코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오고 3.0 버전 때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대 버전은 지금 Vue.js 3.5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에반유를 중심으로 10년 동안 커뮤니티 기반의 성장을 한 뷰제이스는 여전히 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제이스 2023 최근 자료죠. 2023을 보면 2017년에 뷰제이스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1%였지만 2023년에는 50%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여전히 최강자인 리액트는 84%로 위치하고 있지만 2023년에는 스테이스 JS 그 통계상 사상 처음으로 앙귤라 JS 45%를 제치고 뷰제이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제가 뷰제이스를 써본 적은 뷰제이스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써본 적은 있지만 이게 뷰제이스를 엄청 애착을 가지고 많이 쓰진 않아서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기 전까지 에반유를 알고는 있었지만 에반유가 독립 오픈소스 개발자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10년 동안 뷰제이스뿐만 아니라 뷰제이스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까지 구축하고 이렇게 계속 개선해 나간 부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뷰제이스가 에반유에 대한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에반유가 동력을 잃으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터뷰를 보면 에반유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그 밀려드는 이슈나 사람들의 비난 같은 발언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동기가 떨어질 때도 있고 했지만 다른 프로젝트나 다른 오픈소스 메인테인들이 하는 거를 보고 배우면서 에반유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찾아낸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도 동기부여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비트윈 더 와이어스 인터뷰에서 에반유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프레임워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의 프레임워크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에반유의 경력에서 볼 수 있듯이 에반유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경력 초반부터 뷰제이스를 만들고 경력 전체가 뷰제이스로 가득 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따로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온라인 자료나 책으로만 프로그래밍을 배웠지만 에반유의 말에 의하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읽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프로그래밍 영어로 TJ 할로웨이 척과 길리머 러크를 꼽았습니다. 이 둘 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에반유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며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면서 이 두 사람의 프로젝트의 코드를 많이 읽으면서 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에반유가 손꼽은 길리머 러크는 현재 버셀의 CEO이고 TJ 할로웨이 척은 지금은 좀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드.js는 예전에 엄청 유명한 개발자였고 나중에 고로 가셨죠. 노드.js의 인기의 초반에 많이 차지했던 수많은 인기 프로젝트인 익스프레스.js, 모카, 제이드, 스타일러스, 코아 같은 프로젝트를 이 사람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한때 노드.js의 스타 개발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금 같은 문제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에반유는 지금은 뷰 테크놀로지 LLC라는 1인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냥 1인 기업이고 딱히 직원이 있거나 그런 회사 형태, 그러니까 기업 형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비트, VITE인데 비트라고 있죠. 이 비트라는 차세대 프론트엔드 툴링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오픈했는데 이 비트도 꽤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기가 있어서 이제는 비트 컴퍼스를 따로 열 수 있을 정도로 커진 상태입니다. 그런 걸 보면 뷰제이스에 이어서 비트까지 성공시킨 걸 보면 참 대단한 엔지니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트는 제가 따로 프론트엔드 도구에 대한 주제를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3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지만 앙귤라, 리액트와는 전혀 다르게 커뮤니티 기반에서 1인 개발자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된 뷰.js를 살펴봤고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에반유가 거의 8년, 좀 있으면 이제 10년도 되겠네요. 거의 8년째 오픈소스 후원을 통해서 풀타임 오픈소스 개발자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뷰.js나 비트를 통해서 생태계에 준 영향도 상당히 크지만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풀타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